미안. 막차 시간에 착각했나봐. 뒤를 돌아보며 나는 소녀에게 머쓱한 얼굴로 상황을 설명했다. A구역으로 향하는 막차가 떠나간 지는 15분 정도가 지난 뒤였다.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나와는 달리 설명을 듣고 난 뒤에도 소녀는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난감하네. 신발 밑창이 바닥을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일단 근처에서 잠을 잘 만한 장소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돈이 없어. 요 며칠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교통비도 그렇고 식비도 평소보다 많이 나가는 바람에 용돈은 내일이면 들어오긴 할 텐데 지금은 열차 티켓 살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 그런가요? 아슬아슬하게 돈 쓸 일을 조절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런 예상의 밖 상황까지는 생각 못했다. 소녀는 군말 없이 근처 의자에 앉아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가뜩이나 옅었던 영내의 밀도는 막차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괜찮겠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게 불평할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하니까 오히려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는 쪽이 저인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내가 더 머쓱해진다는 걸 소녀는 알고 있을까? 소녀의 옆자리에 앉기에 앞서 나는 근처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와 소녀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내가 건넨 캔 음료를 받아든 소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캔에 따른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다. 소녀도 목이 말랐던 건지 꼴깍꼴깍 음료수를 마셨다. 나는 소녀의 옆자리에 앉아 멍하니 눈을 끔뻑였다. 끔뻑였다? 그나저나 요 며칠 동안 진전이 거의 없네요. 음료수를 마시다 말고 소녀는 역시나 신경 쓰인다는 듯 그 이야기를 꺼냈다. 괜찮아.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도 들고 있던 캔 음료를 따고선 마른 목을 축였다. 복잡 미묘한 감각이 나의 몸을 타고 흘러갔다. 나는 반쯤 내용물이 남은 캔을 든 채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 나는 여전히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녀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유령은 생리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또 그 얘긴가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뭔가요? 유령은 눈물을 흘려? 옆을 돌아보자 나를 못 믿어 눈초리로 바라보던 소녀의 입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까지 그런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생리했던 걸 왜 자꾸 물어봐. 뭐 그렇지. 소녀는 자세를 고쳐 잡고선 잠시 생각에 빠졌다. 글쎄요. 저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하긴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도 울지는 않았던 것 같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는 건 기억나지만 확실히 소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지는 않았었다. 악몽을 꾸었을 때도 죽음을 보았을 때도 공포에 질렸다 뿐이지 소녀의 우는 모습은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 이런 걸 눈물이 메말랐다고 하는 걸까요? 글쎄, 잘 모르겠네. 다음에 같이 슬픈 영화라도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으려나? 소녀는 대답을 건네는 대신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터미널의 조명이 최소한의 빛만을 남겨둔 채 하나하나 꺼져가고 있었다. 방금 막 터미널의 마지막으로 편성된 열차가 떠나간 모양이었다. 할 일도 할 말도 없어진 나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으, 하루 종일 GPS를 켜둔 탓에 배터리는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간당간당한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태블릿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고선 시간을 보내는데
태블릿에서 약한 진동이 울렸다. 태블릿이 방전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어느새 시간에 섞여 희석되어 가던 영내에는 나와 소녀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집에서 소녀와 함께 있는 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지만 이런 공간에 소녀와 단둘이 있는 건 또 다른 묘한 느낌이었다. 있잖아. 만약 네가 바람대로 사라질 수 있게 된다면 그 전에 하고 싶은 일 같은 거 있어?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이야기를 건져온 나였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긴 그렇겠지. 하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소녀는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소녀는 자신이 바랐던 대로 끔찍한 것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된 상황을 떠올린 건지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선 몇 가지 자신이 생각해낸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일들을 내게 들어놓았다. 이야기는 점점 가지를 뻗어나가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고르기로 한다. 소녀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한 문장으로 표현할 자신의 소원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다듬어 갔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꼭 유언장을 쓰는 것 같네요. 그러게 사후에 쓰는 유언장이라니 묘하긴 하지만 저는 유언 같은 거 남겼을까요? 글쎄 유언은 보통 자신이 죽을 걸 직감한 사람이 남기는 거잖아. 어쩌면 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인생이었는지도 모르죠. 소녀는 어깨를 가볍게 으스겼다.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문장을 위해 나와 소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얼마나 긴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소녀는 자신의 소원이 담긴 문장에 마침표를 찍었다. 소녀가 내린 결론은 누군가와 함께 아름다운 것을 보며 사라지고 싶다는 것이었다. 여러모로 추상적인 결론이었음에도 소녀는 자신의 유언이 썩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그 누군가는 네가 기억하고 있는 따스함의 주인공인 거지? 아마도요. 애써 묻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지만 어느새 나는 그걸 질문이랍시고 하고 있었다. 소녀는 나의 질문에 반쯤 근정을 표하고선 희미하게 웃음을 흘렸다. 소녀가 웃었기에 나도 따라 웃었다. 어색했다. 웃음으로선 오롯이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맴돌고 있었다. 이번엔 당신의 유언을 듣고 싶어요. 나한텐 너무 먼 이야기 아닐까? 멀쩡히 살아있는 자의 여유인 건가요? 확실히 의도와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말이었다. 날카로운 소녀의 한마디의 움찔에서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하긴 소녀도 살아만 있었더라면 나와 같은 생각이었겠지. 하지만 유언이라니 살아있는 10대 소년에게 그런 걸 생각해보라고 하는 건 너무 난해한 일이다. 물론 죽어있는 10대 소녀에게 그런 걸 물어보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평범하게 생각해보자. 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노부부의 마지막 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냥 마지막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이고 싶다 정도 아닐까? 낭만적이네요. 소녀는 짤막한 감상을 이야기하고선 피곤한 듯 슬쩍 눈을 감았다. 아무리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 튼튼한 척한다 해도 중학생 정도의 체력임은 분명했다. 아직 잠들고 싶지 않았는지 소녀는 간헐적으로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다. 점점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침묵이 이어졌다. 잡음이 들려오지 않는 고요한 터미널의 공기가 나의 감정을 미묘한 방향으로 자극했다. 나의 옆에서 아마도 눈을 감고 있을 소녀의 존재 또한 나의 감정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자극하고 있었겠지. 있잖아. 나의 목소리를 들은 소녀가 스르륵 눈을 떴다. 만약
네가 사라지게 된다면 말인데 내가 그 온기의 주인공이 될 순 없겠지만 그 아름다운 것을 나와 함께 볼 수 있을까? 요령없이 기어붙인 말에 소녀가 웃었다. 뭔가요? 그런 얘기는. 아우 너무 방금 말은 되게 너무 너무 좋았다. 그러게 뭘까 이런 이야기는. 나도 내가 왜 이런 말을 꺼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 이 노래 들었어요? 짤막한 웃음이 지나가고 끝을 알 수 없는 정막이 둘 사이를 메운다. 그런 정막이 어색했는지 소녀는 텅 빈 지 오래인 캔을 입에 갖다 대고는 딴청을 피웠다. 다 마셨으면 빈 캔은 줘. 빈 캔을 소녀에게서 받아든 나는 반대편의 쓰레기통을 향해 캔 두 개를 연달아 던져 넣었다. 나 순간 달라했는데 땅바닥에 던진 줄 알았다 순간. 알루미늄이 맞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빈 캔 두 개가 쓰레기통 속으로 휘리릭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본 소녀가 신기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야구를 잘했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굉장한 묘기라도 본 것 같은 소녀의 표정에 나는 머스캄이 잔뜩 묻은 투로 반응한 수밖에 없었다. 별거 아니잖아. 그렇게 안 쳐다봐도 돼. 이 정도면 거리도 꽤 되는 것 같은데요. 무릎을 끌어안고선 반대편 쓰레기통까지의 거리를 가늠하는 소녀. 나는 소녀를 힐끗 바라보며 넌지시 말을 건넸다. 혹시 야구에 관심 있어? 글쎄요. 정면에 응시하며 얼굴을 반쯤 무릎에 파묻은 소녀는 아무래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더 이상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어깨에 요정이 눌러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옆으로 슬쩍 고개를 돌리자 새근새근 잠이 든 소녀의 얼굴이 보였다. 가까웠다. 소녀의 얼굴에 비치는 어두운 터미널의 조명은 그녀 자신이 갖는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순 없다지만 소녀의 외모는 그녀를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한 듯했다. 치밀한 곡선, 차분한 이목구비, 그리고 차분한 머릿결. 하지만 그러면서도 의외로 지금처럼 무방비함을 보이는 건 소녀의 옛된 면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소녀를 이루는 그 모든 부분들이 나를 잡아끄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지? 어째서일까? 어이없으리만치 바보 같은 감정에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가속도와 중력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지금 동질감과 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리라. 소녀는 나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인가 동시에 나의 곁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이다. 내가 그녀에게 신경을 쓰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이성은 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감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바보 같은 생각을 그만두자.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면 이런 감정도 머릿속에서 시간에 섞여 희석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손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는데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나의 시선이 자리를 뜨지 못한 곳에서 소녀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언제가 종종 보았던 악몽을 꾸는 듯한 소녀의 모습이었다. 무언가 생각을 하기도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소녀의 팔이 나를 덥석 붙잡았다. 소녀에게 붙들린 나의 오른팔은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요즘 들어 안몽도 잘 꾸지 않았던 소녀인데 잠자리가 바뀐 것이 원인인 걸까? 더듬더듬 생각을 해나가던 나는 항상 소녀가 잠에 들 때면 곁에 있던 인형이 오늘은 사라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래서야 도저히 눈에 붙일 수 없을 것 같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선 옆을 힐끗 돌아보았다. 소녀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소녀에게 붙들려 움직일 수 없게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고요함만이 가득하던 터미널 역사에는 익숙한 멜로디가 조용하게 울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붙들고 있던 소녀의 손이
스르륵 풀렸다. 정말 나의 어깨에 내려앉아 잠에 든 요정처럼 소녀는 악몽에서 빠져나와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결국 나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해가 밝아오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소녀의 자세를 고쳐주고는 열차표를 끊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어났어? 영내로 돌아오자 잠에서 깬 소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부스스한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는 소녀. 소녀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영내에는 듬성듬성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스피커에서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자기 선로에는 오늘의 첫 햇살을 머금은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공복을 느낄 틈새도 없이 씻는 것도 잊은 채 그대로 뻗어 잠들어 버렸다. 잠에서 깨어났을 땐 새벽이었다. 꼬박 몇 시간을 죽은 듯이 잔 건지 침대 위에서 눈을 뜬 나는 바닥의 이부자리에서 인형을 껴안고 자고 있던 소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분명 잠들기 전에 저녁이 되면 깨워달라고 소녀에게 부탁을 하긴 했었는데 소녀가 나를 깨우지 않았을 리는 없고 아마 내가 죽은 듯이 잠을 자는 바람에 소녀가 나를 그대로 내버려둔 거라 생각했다. 뒤늦게 공복과 갈증을 느끼고는 냉장고를 살피던 나는 텅 빈 냉장고를 확인하고는 짤막하게 절망했다. 일어나면 마트부터 가야겠네. 다시금 침대에 몸을 누이고는 스르륵 눈을 감았다. 침대의 푹신한 감촉을 느끼는 것도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 나는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는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물론 내가 일어나기 전부터 깨어나 있던 소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나를 유난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도 어디 가려는 건가요? 냉장고가 비어 있어서 마트 좀 갔다 오려고. 그럼 저도 같이 가요. 따라와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내가 뭐라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소녀는 현관에 나서려는 나의 옆에 섰다.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지 않아? 괜찮다니까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출발이나 해요. 알겠어. 굳이 나가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일단은 소녀와 함께 마트로 향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저께부터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여전히 더위는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공기가 몸을 짓누른 것 같았다. 몇 걸음만 걸어도 땀 범벅이 될 것 같은 불쾌한 날씨. 더위를 머금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의 옆을 걷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특별한 이유 없이 소녀가 밖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가? 소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인지 어색하게 시선을 처리했다. 왜 굳이 마트 가는데 따라오려 한 건지 물어보고 싶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마트로 들어서자 건조한 에어컨 바람이 나와 소녀를 맞이했다. 내 기준으로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트에는 제법 많은 사람이 들어차 있었다. 다들 부지런하구나. 밋밋한 감상과 함께 나는 카트를 끌고 식료품 코너로 향했다. 소녀는 나를 졸졸 따라오며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평소처럼 식료품 코너에 도착해 냉동식품을 카트에 담으려는 나를 소녀의 목소리가 멈춰 세운다. 저기 괜찮다면 제가 장을 봐도 될까요? 나야 괜찮지만 나는 담으려던 냉동 필라프를 도로 쥐너대에 올려놓고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확신이 묻어있는 것만 같은 소녀의 눈동자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장 보는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알겠어. 봐둔 곳이 있다는 듯 소녀는 나를 이끌고 어디인가로 향했다. 소녀를 따라 카트를 움직여 도착한 곳은 여러 번 마트를 들르면서도 발길이 닿지 않았던 장소였다. 항상 냉동식품이나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에만 익숙해져 있던 나로선 눈길조차 자주 주지 않았던 괴리감으로 가득한 장소에서 소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식재료를 착착 담기 시작했다. 인공육이나 GMO 채소 같은 연구소의 배양 접시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식재료들이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판매하는 코너에는 간간히 몇몇 사람 정도만이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세상에서 굳이 요리를 한다는 수고를 무릅쓰고 이런 식재료를 구매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 또한 그런 편의주의적인 흐름에 물든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말이다. 저기, 나 요리할 줄 모르는데.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소녀는 태연이 이야기하며 지렛대 위쪽에 위치한 토마토를 가리켰다. 저기 저 토마토 좀 카트에 담아주세요. 하긴 평소에도 집안일에 익숙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그나저나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면서 요리 레시피는 기억할 수 있는 건가? 진짜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소녀가 요구한 대로 토마토 한 바구니를 카트에 담았다. 그러게, 요리 레시피는 어떻게 기억하게? 소녀가 이끄는 대로 카트를 끌며 익숙하지 않은 궤도에 몸을 맡긴다. 카트에는 소녀가 꼼꼼히 엄선한 식재료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것 같나요? 난 저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 물건 하나를 고를 때마다 소녀는 내게 꼭 양자택일의 질문을 건네왔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내 눈에는 모두 거기서 거기인 것들이었지만 꼼꼼히 식재료를 엄선하려는 소녀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그녀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을 하려 했었다. 소녀의 물음에 대답하는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겐 분명 혼잣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비춰졌을 테지만 날카로운 시선이 날아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주변은 한산했다. 가끔씩 나에게 시선이 닿는 일이 없진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떨쳐버릴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정도면 대충 장은 다 본 건가? 음, 그런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식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 인기가 없으니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소녀가 나를 따라 마트에 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던 걸까? 소녀는 아무래도 내가 그때 역에서 했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모양이었다. 그럼 돌아갈까? 익숙하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 찬 카트를 끌고 계산대로 향하는 찰나였다.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맞았네. 유령처럼 어느새 나의 앞에 불쑥 나타난 유미가 나의 얼굴을 확인하고선 반가운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다. 와, 우리 생각보다 자주 만나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이거 운명인가? 이러다 다음번엔 다른 곳에서 마주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운명이랄 것까지는. 호들갑 섞인 반응과 함께 유미는 마침 자신도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며 나의 옆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때 횡단보도에서 같이 있던 여자인가요? 옆에서 유미의 고조된 목소리와는 확연히 상반된 소녀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스쳐 지나가듯 보았던 유미의 얼굴을 소녀는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소녀는 나와 유미를 한번 힐끗 바라보고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뭐랄까, 물과 기름을 한데 부어놓은 듯한 분위기가 소녀와 유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못 본 사이에 뭐하고 지냈어? 뭐 그럭저럭 특별한 일은 없었어. 그렇구나. 애초에 유령에 관한 이야기는 유미에게 말하지 않기로 생각해 두었기에 나는 유미의 말에 적당한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 뒤로는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이렇다 할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감정들로 기분을 전환할 수 있었다. 그나저나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나와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던 유미가 문득 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오늘따라 카트에 담긴 물건들 몇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혹시 집에 가족이라도 오나 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 아, 별일 아니야. 이건 그냥 그냥... 즉흥적으로 뭐라 상황을 지어내려 했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진 것처럼 사고가 멈췄다. 당황한 티를 최대한 감추려는 나를 유미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역시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거지? 에이,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쓸데없이 눈치가 나도 모르게 많은 침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옆으로 힐끗 눈길을 돌리자 무표정한 얼굴로 나와 유미를 구경하고 있던 소녀가 보였다. 내가 별다른 힌트를 준 적도 무심결에 소녀의 존재를 드러낸 적도 없었는데 유미는 어느새 진실에 꽤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집에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야? 빙고. 아니거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유미 한마디에 나는 필사적으로 손사래를 쳤다. 이게 여자의 직감이라는 건가? 나는 오른팔에 소름이 돋아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팔을 슬쩍 내리고선 카트를 계속 밀어냈다. 농담한 거야, 농담. 어떻게 알아? 너 XX야 뭐야? 유미는 나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좀 짓궂은 장난이네. 만약 그랬으면 지금도 같이 있었겠지? 아마 그렇겠지. 그니까요. 여자는 여잔데 여자가 아닌 여자. 살아있지 않은 여자. 계산대에 도착해 카트에 담겨있던 물건들을 계산하며 은근슬쩍 소녀의 눈치를 살폈다. 분명 소녀와 나의 사이에는 한 채의 불건전함도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소녀의 존재를 이야기했다간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옆 계산대에서 먼저 계산을 마친 유미는 출구 쪽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뒤 공포 게임이에요 이거? 계산한 물건들을 챙겨들고 유미에게 걸어가던 나는 바깥을 바라보다 말고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어라, 밖에 비 오고 있었네. 바깥에는 제법 세찬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우산 안 챙겨왔어? 비 올 줄은 몰랐는데. 어제 일기예보에서 오늘부터 장마라고 얘기했잖아. 어젠 하루 종일 잠들어 있었으니 그런 걸 내가 알 턱이 없었다. 어쩐지 며칠 동안 습기찬 날씨가 계속 되더라니 장마가 오려고 그랬던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대략 난감한 상황인 건 분명했다. 혼자였다면 유미에게 혹시 우산 좀 같이 쓰고 갈 수 있냐고 염치 없이 물어본다거나 그냥 비를 잔뜩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지도 있었겠지만 역시나 신경 쓰이는 건 소녀의 존재였다. 나는 난감하듯 유미를 한번 그리고 소녀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렇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른 건 아니었지만 말이다. 자, 이거 쓰고 가. 유미는 들고 있던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난감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던 내게 그것을 내밀었다. 근데 유령이어도 막 샤워하면 막 물기 다 있던데? 그냥 비도 맞는 것 같던데요? 자그마한 접이식 우산이었다. 너는 어떡하고?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마트 들른 거거든. 지금 위층에 계셔. 우산은 같이 쓰고 가면 되니까 괜찮아. 아, 그렇구나. 그럼 고맙게 쓸게. 나는 유미로부터 우산을 건네받고선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돌려줘. 난 올라가 볼게. 다음에 봐. 그랬으면 좋겠네. 뭐 영원히 못 볼 것처럼. 나는 유미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선 가벼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뒤섞여 이루어진 한숨이었다. 감이 좋은 여자네요. 그러게 말이야.
유미가 사라지자 그제야 나의 옆을 아무 말도 않고 따라오던 소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유미가 건네준 우산을 펴서 들고는 소녀에게 우산을 내밀었다. 나의 어깨에 소녀의 어깨가 맞닿는다. 그림 좋은데? 두 명이 쓰고 가기에 조금 좁네. 그러게요. 우산 끝자락을 타고 흘러내린 빗방울이 어깨로 떨어졌다. 너 주인공 잘생겼다. 어울린데 둘이? 비에 젖어가는 소녀의 팔에 신경 쓰여서인지 나는 소녀 쪽으로 우산을 조금 더 기울였다. 그나저나 우산을 그렇게 들고 있으면 바보 취급받지 않을까요? 그렇겠다. 왜냐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보이니까 일부러 얘가 어깨를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확실히 그랬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우상을 이상하게 기울인 채 비를 다 맞고 있는 바보처럼 여겨지겠지.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나의 존재가 소녀가 옆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묘한 웃음을 내뱉었다. 나의 존재가 소녀의 존재를 증명한다. 알 듯 모를 듯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빗속을 걸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누군가와 어깨를 맞댄 채 빗속을 걸어가는 순간이 이상하리만치 그립게 느껴졌다. 빗소리가 무의식 속에 파묻혀 있던 기억 한 편을 두드렸다.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우산을 쓰고 걷는 건 오랜만인 것 같네. 그때도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쪽이었나요? 아니, 반대야. 정말요? 의외인걸요?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렇지만 분명 내 곁에 있었던 건 분명한 그런 기억이었다. 소녀와 맞닿지 않은 쪽의 어깨가 잔뜩 젖어버린 탓이었을까? 싸늘하다고만 느껴져야 했을 소녀와의 접촉은 나로 하여금 따스하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따스함이 분명 언제 어디에선가 존재했다는 어렴풋한 생각이 들었다. 언제인지도 어디에서인지도 기억나진 않았지만 말이다. 집에 도착해 어둑어둑해져 있던 방에 조명을 들이우자 비에 잔뜩 젖은 소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먼저 씻어. 난 좀 이따 씻을게. 그런 이야기와 함께 장바구니에 내려놓는데 곧이어 소녀의 대답이 들려왔다. 전 식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먼저 씻으세요. 훨씬 많이 젖었잖아요. 소녀의 말을 듣고서야 나는 물에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되어있던 내 차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녀는 이미 양보할 생각은 없는 듯 장바구니에서 식재료를 꺼내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샤워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오자 어딘가 그리운 구석에 느껴지는 향기가 나를 반기고 있었다. 식사 준비는 거의 막바지에 이른 듯해 보였다. 나는 식탁의 자리를 잡고선 분주히 손을 움직이는 소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어쩌다 갑자기 요리를 할 생각을 한 거야? 갑자기 레시피가 떠올라서요. 그뿐. 잠깐만. 못 들었어. 에이. 아휴. 죄송합니다. 다른 의미는 없다며 소녀는 딱 잘라 말했지만 나는 소녀가 그토록 의미가 결여된 행동을 선뜻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씻고 싶어서 씹은 게 아니에요. 아휴. 언제나 소녀의 짤막한 말과 단순한 행동에는 그에 맞는 의미가 확실히 결부되어 있었으니까. 설령 그 말과 행동의 의미가 무표정함 속에 숨겨져 있더라도 말이다. 소녀는 새하얀 밥과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들어진 반찬들을 식탁에 내어놓고는 나의 맞은편에 앉았다. 제가 방제를 죄송합니다. 접시에서는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맛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먹을게라는 감사의 표현과 함께 젓가락을 들려는 나에게 소녀는 영화나 소설 같은 데에서 필히 등장할 것만 같은 대사를 건넸다.
소녀가 만든 음식을 맛보기 전까지만 해도 나의 반응 또한 그런 클리셰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나의 대답은 클리셰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어떤가요? 별로인가요? 맛없어도 맛있다 해. 아니야. 엄청 맛있어. 그러니까 내 입맛에 딱 맞다고나 할까?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마음이 놓인 듯 소녀는 그제야 젓가락을 들어 식사를 시작했다. 왜냐면 이왕에 요리를 해줬는데 설령 입맛이 안 맞더라도 맛있다고 해야죠. 근데 맛있는 거겠죠? 비에 젖어 축축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소녀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뿌듯해 보이는 표정이 묻어 있었다. 한 입 더 소녀의 요리를 음미했다. 소녀가 만든 음식은 정말로 맛있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내 입맛에 딱 맞았다. 뭐야, 진짜 맛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네? 뭐야, 정말 마치 나를 위한 레시피로 만들어진 음식처럼 말이다. 혹시 이 요리 레시피 알려줄 수 있어? 그건 갑자기 왜요? 맛있어서 나중에 혼자서도 만들어보고 싶네. 다음에 시간 나면 알려줄게요. 소녀는 약간 머쓱한 듯 웃음 짓고선 식사를 계속했다. 물론 나 혼자 만든 요리가 이런 맛을 낼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런 기분 정도는 다시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약간은 쌉쌀한 끝맛이 맴도는 상상이었지만 오히려 그 쌉쌀함이 지금 이 순간의 맛을 돋우는 것 같기도 했다. 항상 2인분치의 양을 조절하는 데 애를 먹었던 나와는 달리 소녀가 내온 음식은 둘이 먹기에 안성맞춤인 양이었다.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선 소녀와 함께 뒷정리를 했다. 뒷정리가 끝나고서야 소녀는 젖은 몸을 이끌고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침대에 몸을 털썩 누웠다. 쏟아지는 빗소리에 섞인 채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날 밤에 들었던 물줄기 소리와 마찬가지로 귓가에 울리는 물줄기의 울림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느껴서인지 나는 이 순간이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거세진 빗줄기가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당한 크기로 들려왔다. 샤워를 하고 나온 소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나른한 얼굴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소녀의 품에는 테로테로 인형이 꼭 안겨 있었다. 툭툭 들려오는 빗방울 소리에 맞추어 소녀의 눈동자가 깜빡였다. 어울린다고 해야 하는 건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 건지. 소녀는 들려오는 빗방울 소리에 집중해 깊은 감상에 잠겨있는 듯 싶었다. 이렇게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비오는 날을 좋아했던 모양이네. 아마도요. 태블릿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던 내게 소녀가 갑자기 말을 건네왔다. 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누군가가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레인맨 같네. 레인맨이요? 레인맨 같은 소리 어디서 빠졌네. 나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선 소녀를 바라보았다. 아, 그런 게 있어. 뭐 기억 속의 수호천사 같은 거라고나 할까? 정확히는 오래된 영화에서 나온 말이지만 아마 이곳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표현일 것 같다. 왠지 되게 포근하게 들리는 단어네요. 레인맨. 꼭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만 같은 말이에요. 글쎄, 아마 아닐걸? 왜요? 잘 안 쓰이는 말이거든. 그런가요? 소녀는 레인맨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꼭 저를 위해 존재하는 단어처럼 들렸거든요. 정확하게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딴지를 걸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았다. 장마가 계속되는 며칠 동안 나는 평범하게 전자서재에 저장되어 있던 이북을 읽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 있을 때면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소녀가 나의 곁으로 스르륵 다가와 심심해요. 같이 봐도 될까요? 라며 나의 옆자리를 차지했다. 소녀와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감상한다. 소녀를 옆에 두고 독서를 할 때면 책의 내용보다 소녀가 페이지 어디쯤을 읽고 있었는지가 더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았다. 왠지 모르게 소녀와 함께 생각의 속도를 맞춰가는 것처럼 느껴졌으니 말이다. 애초에 기나긴 비 소식이 아니라면 장마라는 이름이 붙을 턱이 없었겠지만 올해의 장마는 유난히 긴 것 같았다. 덕분에 소녀의 기억을 재조립하는 일도 성불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비가 오는 동안은 모두 일시정지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도 어느덧 나을지었다. 눈을 뜨자마자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아, 오늘도 비네. 이부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나는 침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편안한 자세로 침대에 쪼그려 앉아있던 소녀는 마치 잔잔한 음악을 감상하듯 빗소리에 기대어 있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려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려는데 침대에서 내려온 소녀가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왔다. 아침 준비할까요? 아, 고마워. 뭘요? 소녀는 당연한 일이라는 듯 나의 말에 간단한 반응만을 보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아침을 준비하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빗소리가 그치기 시작하면 다시금 천천히, 어쩌면 급속도로 바스라질 현실감 없는 현실. 뛰어나 보면 꿈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 나는 사로잡혀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어젯밤에는 현지가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지만 현지도 그날 이후로 큰 진전은 없는 데 보였다. 요 며칠간을 요약하자면 비현실과 현실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버린 단조로운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러한 일상에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모든 것이 그렇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 그날 밤 빗소리가 멎었다. 빗소리가 멎었던 것을 먼저 눈치챈 건 내가 아닌 소녀였다. 귀 기울여 듣고 있던 노래가 갑자기 멈추기라도 한 듯 소녀는 사그라든 빗소리에 반응해 창가 쪽으로 다가섰다. 어때? 비는 그쳤어? 완전히 그친 건 아니지만 부슬비 정도예요. 그런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의 곁으로 다가가 밖으로 손을 내밀어 보았다. 손바닥 위로는 몇 방울 정도의 빗줄기가 떨어졌다. 가느다란 물방울이었다. 이 정도면 밖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 바람이라 좀 쐬고 와야겠다. 나는 내밀었던 손을 거두고선 옷걸이에 집어던 서머 카디건을 몸에 걸쳤다. 어디 가려고요? 그냥 잠시 기분 전환할 겸 나갔다 오려는 거야. 딱히 가려는 데는 없어.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여지껏 심심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소녀는 나갈 채비를 하고 있던 나의 옆으로 다가왔다. 신으려다 말고 나는 그런 소녀를 잠깐 바라보았다. 평범한 일상의 세계에 덧씌워진 소녀의 모습에서는 유령의 흔적 같은 건 아무래도 찾을 수 없었다. 유령의 얼굴에서 생기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착각인 걸까?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잠깐 그런 생각에 빠져있던 내게 소녀가 의아한 기색을 보였다. 나는 이내 현관 수납장을 열어 장대 우산 하나를 챙겨들며 화제를 돌렸다. 우산은 어떻게 할까? 접이식 우산이 하나 있긴 한데.
현관문을 열자 부슬부슬 내리는 가느다란 빗방울이 나와 소녀를 맞이한다. 밤중에 새까만 하늘과 딱 어울리는 색의 장대 우산을 펼쳐들고는 크기를 가늠했다. 이 정도면 2명이 쓰고 가기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소녀는 우산 아래로 들어와서는 이번에도 나의 어깨 한쪽을 빌렸다. 확실히 2명이 쓰기에도 넉넉한 크기의 우산이라 이번엔 2사람 모두 어깨가 젖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애초에 비가 그리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었기도 하고.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네. 비가 와서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고. 그러게요. 평소와 같은 짤막한 대답이었지만 소녀에게도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 것이 내심 기분 전환이 된 모양이었다. 어쩌면 집 밖으로 나온 것보다는 아무런 부담 없이 우산 아래에서 길을 걷는다는 사실이 소녀의 목소리를 가볍게 만든 이유였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소녀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한층 들뜬 것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그런 소녀의 모습이 무척이나 좋았다. 드문드문 보이는 무릉덩이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파문이 가느다란 호를 그린다. 환한 백색 등을 내뱉는 가로등 아래에 놓인 무릉덩이로 우산을 쓰고 걷는 나의 모습이 비춰졌다. 물방울에게 비춰지는 나는 홀로 우산을 쓴 채 거리를 걷고 있을 뿐이겠지. 고개를 돌려 바라본 그곳에 소녀는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투명한 무릉덩이에도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온 가게 유리창에도 비춰지지 않는 소녀의 모습이 어째서 나의 눈동자에만 새겨지는 걸까?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소녀를 바라보던 중 나의 옆에 붙어 가만히 길을 걷던 소녀가 내게 넌지시 말을 꺼냈다. 그나저나 비가 와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뭔데? 손을 잡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가벼운 리듬에 취하기라도 한 듯 소녀는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며 쿡쿡 웃어 보였다. 분명 말 그대로의 의미 이상도 갖고 있지 않았을 테고 내가 그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째서인지 나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어색한 얼굴색을 띠고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러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인가요? 기분 전환한다고 했잖아. 그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중이야. 혼자 집을 나왔다면 그냥 집 주변만 걷다 오려 했었지만 계획을 조금 수정했다. 익숙한 골목을 걷고 있었다. 비가 내린 골목길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뒤섞인 빈내음이 콧꽃을 간지렀다. 솜사탕에서 비가 쏟아진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에 들게 하는 향기였다. 달콤한 향기네요. 맞아. 기분 전환하는 데엔 달콤한 게 최고니까 라고 누가 말하더라고. 혹시나 비가 와서 문을 닫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 했지만 크레페를 파는 노점에는 조명이 들어와 있었다. 맛있겠다. 저 크레페 진짜 좋아하는데. 평소였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을 크레페 가게 앞에 서서 곧장 딸기 크레페 2개를 주문했다. 달콤한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소녀는 이를 반짝이는 눈동자로 지켜보았다. 우산에 든 반대쪽 손으로 크레페 2개를 건네받은 나는 뒤돌아서 소녀에게 크레페 하나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크레페를 받아든 소녀는 감사를 표하고선 크레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어때? 맛있어? 네, 따라오길 잘했네요. 그래. 뿌듯하면서도 묘한 감정이 선을 이룬다. 순간과 순간이 얽히고 설켜 이루어진 감정선이 미묘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나는 다시 한번 실감했다. 틀어진 소녀의 감정선이 나에게 다가와 얽혀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와 소녀의 감정선이 이루는 종착지가 정반대 지점이라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크레페를 한 입 베어 먹었다. 달콤한 향이 입안에 가득 메우고 아주 잠깐 머릿속이 감정 대신 감각으로 물든다.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문득 소녀가 우산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다친 것 같아요. 그렇네. 우산 접어도 되겠다. 묻어있던 빗방울을 털어내고는 우산을 접었다. 내리던 비는 어느새 완전히 그쳐 길거리에 보이는 물웅덩이와 흐릿한 빗내음만이 비가 내렸음을 알리는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나의 옆을 따라 걸으며 소녀는 크레페를 오물오물 먹었다. 나 역시 크레페를 우물거리며 골목길을 걸었다. 오래간만에 만끽하는 밤공기였다. 공원 앞을 걸어갈 때쯤에는 소녀와 나의 손에 들려있던 크레페는 어느새 사라지고 은은한 딸기향만의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나의 옆으로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꽤나 밝아 보이는 4~5살 정도의 나이 차가 있어 보이는 남매의 모습 같았다. 4발자국 정도를 걸어갔을까? 우산이 들려있는 맞은편 손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 비도 그쳤으니까요. 서로의 손길이 전해지자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색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새까만 하늘을 바라보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가로등이 내뱉는 백색 광이 산만해진 공기층에 부딪혀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었다. 무지개라 하기엔 조금 부끄러울 정도의 크기였지만 아름다움을 숨기기엔 너무 커다란 빛이었다. 예뻐요.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던 소녀가 먼저 감상을 말했다. 더할 나위 없이 군더더기 없는 감상이라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 무지개는 햇빛으로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난 무지개는 선녀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어줍잖은 지식을 이야기한 대신 나는 모르는 척 새어나오는 빛의 산란을 감상했다. 가로등마다 펼쳐진 자그마한 무지개를 따라 걸었다. 처음이었다. 그렇게나 많은 무지개를 연달아 볼 수 있었던 것도. 위를 향해 치켜든 소녀의 옆모습을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뭐야, 끝났네. 바로 말이 끝나버렸네. 장마가 그친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새파란 바탕에 새하얀 양떼구름을 흘려보낸다. 잠시 잠잠했던 찌는 듯한 더위도 은근슬쩍 다시 얼굴을 들이밀고는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린다. 하지만 어느덧 소녀의 죽음을 찾아 헤매는 일은 슬슬 끝을 보이고 있었다. 안돼. 4시간 정도 열차를 타고 도착한 F구역 터미널에서 버스로 갈아타서는 1시간을 더 달렸다. 버스에서 내린 뒤 인적 드문 도로를 따라 30분 정도를 걷자 목적지로 했던 다리가 보였다. 다리 아래로는 장마로 인해 불어난 뿌연 탕로가 강줄기를 따라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여긴가요? 시체가 발견된 곳이. 정확히는 이 다리 아래에 서 있지만 다리 위를 걸으며 소녀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야. 여기서도 뭔가 없는 게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 아직 두 군데가 남아있지 않았나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고라서 말이야. 들어갈 수 없는 곳이요? 이 구역에서 일어났던 사고라서 그래. 아, 모를 수도 있겠다. 이 구역은 올해 초에 폐쇄됐어. 그쪽 발전소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구역 일대가 마비됐거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주민들을 모두 여기 F구역으로 대피시켰고 지금은 들어가는 길이 모두 막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가요? 왜 자꾸 아우, 아우, 더 있는데 대사가. 죄송해요. 소녀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듯 미간에 살며시 찡그려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풀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요즘 따라 왜 이럴까요, 저? 소녀가 죽음의 잔해를 찾아 다리를 살피는 동안 나는 난간대에 팔을 얹고선 흘러가는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 빨리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억울해요.
흘러가는 강물은 며칠 전 장마가 내렸을 때의 하늘과 꼭 닮은 색을 하고 있었다. 난간대에 조금 더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댔다. 고개를 슬쩍 돌려 바라본 곳에서는 소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죽음의 색을 찾아다니는 중이었다. 소녀와 함께 죽음의 색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시선을 정면으로 돌리려는데 주머니에서 휴대용 태블릿이 울렸다. 전화를 받아들자 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웬일로 전화했어? 얘기할 게 있어서요. 선배, 지금 어디예요? 조금 멀리 나와 있어. 갑자기 어떤 이야기? 그게 텔레이도스코프 관련해서 말인데요. 학교 옥상 안테나로는 텔레이도스코프의 출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아마 텔레이도스코프를 설치할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좀 더 많은 양의 전자기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소로요. 그거 조금 난감한 상황 아니야? 다른 상소라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선배한테도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현지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내게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건네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난감한 기색이 묻어나고 있었다. 물론 나한테 부탁한다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다만 알겠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는 볼게. 고마워요, 선배. 아니야.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 나니까. 왠지 고맙다는 말을 건네야 할 타이밍을 빼앗긴 것 같아 머쓱한 기분이 들었다. 그럼 맞다. 그리고 선배가 말했던 그 유령 있잖아요. 전화를 끊으려다 말고 현지는 문득 떠올랐다는 듯 말에 덧붙였다. 어쩌면 텔레이도스코프로 그 유령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정말이야? 출력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알겠어. 더 알아낸 거 있으면 문자 줘. 네. 휴대용 태블릿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선 난간대에서 팔을 떼어냈다. 몸을 완전히 난간대에서 떼어내고선 뒤로 돌아보자 나를 기다리고 있던 소녀와 눈을 마주쳤다. 소녀는 내가 현지와 통화를 하고 있을 때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던 모양이었다. 어떻게 됐어? 기억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여기도 아닌가.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에 빨간 줄이 그리려는 순간이었다. 소녀의 기억을 되찾아 성불의 실마리를 알아낸다는 플랜 A가 어그러졌으니 그렇다면 당분간은 현지에게 기대는 쪽으로 플랜 B를 잡아야 하려나? 아니, 어쩌면 애초부터 현지에게 기대는 쪽이 플랜 A였는지도 모르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았거든요. 죽음의 색 말이에요.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내게 소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정하듯 말에 덧붙였다. 그런가? 여기도 아닌 것이 아니라 소녀는 여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였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예상 밖의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다. 잘못 본 거 아니야? 실수로 놓쳤다거나. 그럴 리는 없어요. 하긴 여태껏 그런 적은 없었지. 그래서 말인데요. 정말 여기가 맞는 건가요? 확실해. 실종 신고된 여학생의 시체가 이곳에서 발견됐다는 뉴스가 났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요컨대 너는 그 여학생이 죽은 곳이 여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확실하진 않아요. 뭐 알겠어. 그렇게 하자. 말끝이 흐리는 소녀였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측이라 생각했다. 오히려 그 여학생의 시선이 상류에서 학교까지 떠내려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강의 상류 쪽을 향해 길을 따라 걸어갔다. 소녀는 길을 걸어 올라가며 열심히 강변을 살폈다. 물살의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맞닿은 하늘과 어울리는 색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 여학생의 사이는 뭐였나요? 사고사라고만 되어 있어. 직접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도 익사겠지. 다른 이야긴 없었나요? 혹시 자살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경찰 쪽에선 사고사라 결론 내린 모양이야.